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동네꼬마님 이야기 여러분들 산소호흡기 준비하시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오셨는데 오늘 네네. 일단은 저번에도 그랬고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주제를 알고 갈까 모르고 갈까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럼 아리까리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유추가 될 수밖에 없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산중 농장입니다. 아, 좋다. 일단은 산이고 농장 들어갔다? 됐습니다. 이거 소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이야기는 저한테 많은 소스를 제공해 주신 우리 뚜껑이 형님 시리즈인데 너무 좀 슬프게 됐어요. 뚜껑이 형님이 그래도 나이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일을 겪어가지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예. 그저께부로 퇴사를 하셔가지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건 좀 이제 아쉽네요. 뚜껑 형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는 뚜껑 형님이 겪은 건 아니고 뚜껑 형님의 나이가 한참 더 있는 어떤 형님이 겪으신 일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어쩌다가 듣게 됐냐면은 요즘 캠핑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들. 어떻게? 저도 차를 팔다 보니까 차박을 많이 고려를 하시고 그다음에 캠핑도 많이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뚜껑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캠핑이냐. 오토 캠핑장, 야,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진짜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딱 텐트 치고 혼자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생각이 났다. 그래서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한 12, 1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늘 했으니까 편하긴 해. 똘비라고 우리 주인공 이름을 하고 이분의 나이가 그때 당시에 50 극초반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뚜껑이 형님하고 상당히 성향이 비슷하신 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뚜껑 형님을 비유를 해드리면은 낚시, 골프, 축구, 야구, 볼링 차 파는 거 빼고 다 잘해요. 우리 뚜껑 형님이.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분도 비슷한 성향이시더라고요. 몸을 가만히 안 놔두시고 끊임없이 노는 분이셨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스포츠의 최고봉이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사냥이 그렇게 재밌었대요. 그래가지고 사냥에 푹 빠져가지고 가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지자체에서 총기 허가증 이런 허가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모집을 받아서 사냥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시기가 있대요. 그래서 매년 신청해가지고 사냥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공기총이 됐더라도 무조건 사냥 시즌 제외하고는 경찰서에다가 이걸 맡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때는 가지고 있었대요. 공기총을. 시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6월 중순에서 말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사냥을 가고 싶은 욕구가 이제 확 치밀어 오르죠. 겨울에도 많이 다녔고 그래서 사냥을 한번 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역 내에 사냥을 좀 많이 다니는 그 엽총으로 사냥하시는 분 엽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엽사라든가 공기총으로 사냥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 모임을 하나 만든 게 있대요. 그래서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정보가 많이 공유가 된대요. 이제 사냥하는 방법이라든가 총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공유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꿀팁 같으면서도 서로 진짜 친하지 않으면 안 알려주는 게 사냥 포인트래요. 이게 뭔가 했더니 어느 산에 가면은 뭐 동물이 많다 이게 아니고 차로 어느 산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에서 정식적으로 인정한 길들이 나오지만 진짜 그런 데 들어가는 길은 샛길들, 소방도로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뚫어놓은 이런 모르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로 최대한 산속 깊이까지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공유를 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해주셨대요. 저 먼 타 지역 어디에 가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있는데 이 산 정말 깊숙이까지 차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았다. 여기 정말 좋더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공유를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공유해주겠다. 그래서 그 위치를 공유를 받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어벤져스를 구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냥을 가기 위해서. 혼자 보통 안 가고 2-3명 이렇게 해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팀이 구성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겸 혼자 갔다 오자. 개를 데리고 사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멍멍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혼자 차 시동을 걸고 정말 먼 지역으로 나갔대요. 이 포인트를 어떻게 알려줄 수밖에 없냐면은 내비에 거기가 안 나오니까 내비에다가 이 집원을 찍어라. 그래서 그 집원에 도착을 하면 길을 따라서 15-20분 정도 달리면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한 큰 당산나무 같은 진짜 큰 나무가 하나 보인다. 예. 그러면은 그 나무를 끼고 뭐 오른쪽으로 돌아서 앞으로도 10분, 15분 정도 더 가면은 우측으로 잘 봐야 된다. 길이 안 보인다, 잘. 그 빠지는 샛길이 하나가 있다. 그 길을 들어가면은 비포장길이 나오고 끝까지 들어가면은 겨우 차를 돌릴 만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주차를 하고 사냥을 시작을 하면 된다. 이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밑자야 본전이니까 개 2마리 데리고 사냥을 채비를 해가지고 출발을 해서 그 주소지에 도착을 하고 알려준 대로 쭉 갔더니 진짜 큰 나무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맞고 여기서 우측으로 꺾어서 쭉 더 들어갔는데 분명히 자기가 얘기 듣기로는 뭐 10분, 15분이면은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한 20분을 넘게 달린 것 같은데도 빠지는 길이 아예 없더래요. 이게 근데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계속 집중을 하고 가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한 5분, 10분 더 달리니까 뭔가 우측으로 이렇게 조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뭔가가 쓱 보였대요, 그냥. 그래서 차를 갑자기 세우고 빠꾸를 좀 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나무 같은 걸로 조금 가려놔가지고 길이 아닌 것처럼 예. 해놓은 샛길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네 해가지고 차로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만 나뭇가지 같은 걸로 좀 덮어놔서 그런지 살짝 밀고 들어가니까 샛길이 보이더래요, 바로.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는데 확실히 관리가 안 된 길이어서 그런지 툴도 좀 자라있고 해가지고 운전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진짜 이거는 오직 포인트니까 운전해서 한참 들어가는데 작은 계곡도 나와서 심지어 계곡도 차로 도강을 했대요. 되게 얕은 계곡이어서. 그래서 와, 오리지널이다 진짜 재밌다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가는데 10분, 20분, 30분째 들어가는데도 이 길이 끝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얘기 들었던 것보다 이거 너무 들어가는데 하면서 이 차를 돌릴 공간도 없으니까 계속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거의 한 40분을 넘게 들어가니까 드디어 길이 끝나더래요. 그리고 차를 진짜 가까스로 돌릴 만한 공간인데 공간이라 보기도 뭐하고 그냥 억지로 산에다 차 밀어 올렸다 빠꾸했다 이러면 돌릴 만한 공간이 나와서 차를 일단 회전을 시켜놓고 이게 왜 이 포인트가 중요하냐면은 이런 깊은 데까지 차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먹을 식량이라든가 텐트를 차 옆에다 쳐버리면 편해요. 굳이 산을 오르락내리락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도착을 해서 멍멍이를 옆에다 내려주고 텐트 간단하게 쳐놓고 배낭을 챙긴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텐트에서 무조건 자는 게 아니고 사냥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날씨도 괜찮고 포인트만 맞아주면은 비닐 천막 같은 걸 좀 챙겨서 다니는데 되게 얇은 비닐. 그래서 이슬만 좀 가릴 수 있게 해놓고 얇은 침낭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장비 챙기고 먹을 거 좀 챙기고 해가지고 사냥을 시작을 한 거예요. 멍멍이들 목에다가는 GPS를 장착을 한대요. 그리고 차량에다가도 GPS를 하나 달아놓고 간대요. 그래야 내 차를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GPS 딱딱딱 설치하고 GPS 수신기 챙기고 배낭 메고 총 메고 걔들을 스타트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멍멍이들이 이 산을 헤집고 돌아다닌대요. 그러다가 GPS 수신기로 멍멍이들 위치를 보다가 멍멍이들이 한 군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멧돼지가 됐건 뭐가 됐건 대치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거기로 본인이 빠르게 이동을 해서 사냥을 하는 대사냥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멍멍이를 풀어놓고 본인은 걸어 다니면서 산을 쭉 올라가고 있는데 멍멍이들이 뭐 딱히 어떤 동물들하고 마주치는 게 없는지 그런 게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2박 3일 정도 본인은 예상을 하고 왔으니까 천천히 시간을 갖자 하는데
본인이 들어온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별다른 수학 없이 이제 슬슬 저녁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왔더래요. 산이라서 해도 빨리 떨어지고. 그래서 날씨도 생각했던 것보다 춥지 않고 침낭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차까지 내려가기엔 내가 한참 왔으니까 야, 여기서 비닐 천막 치고 자자 싶어가지고 저도 이런 사냥이나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멍멍이들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개피리 불면은 또 지네가 알아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리를 간간히 계속 불어주면서 비닐 천막 치고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군대 시레이션이라고 밑에만 딱 뜯으면은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져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레토르트 음식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준비해간 걸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멍멍이들도 그 GPS 상으로 이제 근처까지 왔고 그래서 됐다 하고 밥 준비를 하는데 코끝에 이 깊은 산 중에 나서는 안 된 냄새가 딱 나더래요. 김치찌개 냄새가 나더래요. 이 깊은 산 중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깊은 산 중인데 아니 김치찌개 냄새가 난다고? 이 산 중에? 그러고 있는데 개들이 도착을 했대요. 근데 개들도 냄새를 맡았는지 코를 킁킁킁킁 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느 방향에서 나는 냄새지? 하고 본인도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하는데 깊은 산 중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멍멍이들은 냄새가 나는 방향을 두 마리가 똑같이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아직 해 떨어지려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하고 배낭은 그 자리에 놓고 천막도 그대로 놓고 총만 챙겨서 슬렁슬렁 걸어서 올라갔대요. 걔들이 이제 쳐다본 방향으로. 근데 산이니까 아무리 가도 뭐가 없는데 김치찌개 냄새가 나다 안 나다 바람 타고 오다 안 오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산 중에 여기에 뭐가 있을 만한 건 없는데 하고 한참을 더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본인이 여기서 턴을 하지 않으면 해가 무조건 떨어져서 힘들겠거니 싶을 정도까지 쭉 걸어가는데 한참을 갔더니 시야처 앞에 약간 뚫린 공간이 보이더래요. 원래 이제 산중이니까 나무들이 빽빽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시야가 막히는데 저긴가? 해가지고 쭉 더 걸어서 올라갔더니 뻥 뚫린 곳은 아니고 군데군데 작게 이렇게 나무가 없는 공간들이 있고 그 깊은 산 중에 움막이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김치찌개 냄새가 또 나고 더 진하게 여기네. 이 깊은 산 중에 누가 사람이 사나 보다. 그래서 쓱 갔는데 사람은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옆에 이런 밭 같은 건 좀 몇 개가 보이긴 하는데 이제 날이 좀 어두워지고 있어가지고 빨리 돌아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는데 또 머릿속으로는 여기서 하루 얻어서 자고 가도 괜찮겠거니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인기척이 없다가 그 움막이 총 4개가 있었대요. 4개가 있었고 그중에 움막 하나에서 사람이 나오더래요. 나오는데 막상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나니까 그 반가우면서도 무섭더래요. 이 깊은 산 중에서 사람을 만나니까.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표정이 좀 되게 안 반기더래요. 본인을. 어쩐 일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여기 근처 사냥 좀 나왔다가 너무 맛있게 냄새가 나가지고 뭔가 하고 오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왔다고 그랬더니 깊은 산중까지 여기서 사람 만나는 게 처음이네.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볼일 보시라고 투명스럽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돌아가긴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운막촌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쯤 왜 여기서 자고 갈까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냐면 후두둑 하면서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더래요. 근데 일기예보를 체크를 했었는데 일기예보상에는 비 소식이 없었어요. 분명히. 근데 깊은 산중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왕왕 있다고 하니까 소나기 정도 올려나 하는데 풍명스럽게 대화를 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도 비가 살살 내리다가 갑자기 소나기처럼 비가 장대비처럼 唰 하고 굵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운막 위에 비가림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비 좀 그치면은 내려가는데 이게 갑자기 비까지 내리니까 어두워져가지고 난감하다고. 그래서 나 좀 여기서 좀 신세 좀 집시다 이렇게 비비고 있는 거예요. 똘비가. 근데 그분은 재워줄 생각이 되게 없어 보이더래요. 사람이 인정상 밥이라도 한 끼 뭐 먹고 가라 아니면 잠 쉬었다 가라 말할 만도 한데 그냥 좀 가란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 쪽 움막에서 이제 대화 소리를 들었는지 또 사람이 하나가 더 나오더래요. 이분은 웃으면서 본인한테 인사를 해주더래요. 아이고 이 깊은 산 중에 이렇게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근처 사냥 왔다가
이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발견했다. 그러니까는 배낭도 없이 오셨냐고 해서 아니 밑에다가 이렇게 야영하려다가 냄새 맡고 왔다. 그런데 이제 멍멍이들은 또 지네들 놀러 갈 길 간 상태였고 그래가지고 개 데리고 사냥 왔는데 멍멍이들은 이제 알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아마 제가 내일 필이 불면 올 거고 어떻게 좀 비 그칠 때까지는 신세 좀 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는 아유 그러시라고 마침 우리도 저녁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숟가락 뜨셔라. 똘비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다행이다 하고 그 친절하게 말해주신 운막으로 그 운막촌 사람이 다 모였는데 총 예. 3분이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똘비까지 4명이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김치찌개에다 해가지고 밥을 먹었대요. 맛있더래요. 이 깊은 산 중에서 김치찌개 먹으니까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아, 이 깊은 산 중에 어떤 일로 이렇게 사시냐고 그랬더니 아, 여기가 사람 사는 데는 아니고 우리들은 10만이라고. 사실은 우리 이게 오신 분도 어디 가가지고 이쪽은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장내삼이라고 그러죠. 산삼 씨앗을 우리가 이렇게 뿌린다. 산에다가 쭉 뿌려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자라면 우리가 수확하고 우린 그것도 내다 팔고 하는데 이게 이런 약초들을 캐는 시즌들이 있고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시즌들이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 힘들어서 이쪽에다 운막을 지었다. 여기가 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냐고 아 또 내가 모르는 또 10만이들의 세계가 있었구나. 근데 빗줄기가 가늘어질 생각을 안 하더래요. 예. 그래서 아 저 어떻게 누워갖고 좀 비비고 아침에 동트면 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시라고 이 오밤중에 이 비 내리는데 어딜 가시냐고. 그러면서 운막이 4개인데 4번째 운막은 우리가 창고로 쓰고 있는데 옆으로 짐들 밀고 거기서 그냥 누워 주무시라고. 우리가 따로 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그 간이용 모기장은 하나 드리려니까 그것만 치고 주무실라면 주무셔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운막으로 들어갔는데 운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운막 4개가 나무 같은 거를 그 우리 인디안 집처럼 나무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형식이었대요. 그냥 진짜로 얼핏 보면 집 같지도 안 보이는. 그래도 위에다가 비닐 천막 같은 거 덮어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여가지고 비는 안 들어오니까 거기 누워가지고 총 옆에 두고 멍멍이들 위치 한번 확인하고 빗소리 듣다 잠에 들었대요.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간밤에 비는 그쳤고 새소리 들리고 이 느낌 때문에 산에서 자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산의 전기가 내 온몸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오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아 좋다. 내려가가지고 멍멍이를 불러서 상태 체크하고 멍멍이를 밥도 좀 먹이고 이제 또 하루 시작을 하자. 그래서 그 운막에서 나왔더니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더래요. 다들 아침 일찍부터 10만이들이니까 또 일하러 가셨나 보구나. 나도 가자. 고맙다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하고 이제 또박또박 걸어서 내려가는데 그 가운데 평상 같은 게 하나 있더래요. 거기에 어저께 본인을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신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했대요. 선생님 덕분에 어제 비 피하고 진짜 잘 잤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랬더니 우리 나머지 식구들은 지금 일하러 갔고 나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 쉬고 있는데 간밤에 뭐 잠자리는 괜찮으셨고 그래서 아 예 감사했습니다. 내려가서 전 또 제 일 즐기고 그렇게 산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치지 마시고 잘 내려가시라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좀 내려갔대요. 내려가면서 보니까 이제 맨 풀밭이고 하는데 꽃이 모여서 이렇게 피어 있더래요. 꽃이 너무 이쁘더래요. 근데 꽃이 한 6, 7평 규모로 있더래요. 그래서 참 자연꽃인데 너무 이쁘다. 붉은색 꽃이었대요. 예.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옆으로 빠져가지고 꽃밭 같고 이렇게 보는데 꽃이 다 펴 있는 건 아니고 몇 개는 꽃이 좀 펴 있고 몇 개는 이렇게 몽오리가 이렇게 져 있더래요. 열매처럼. 그래서 야 붉은색 꽃 이거 참 꽃이 이쁘다 하면서 꽃을 가까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똘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갖 잡기에 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아예 이런 산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적인 지식도 있고 본인이 아는 지식하고 뭔가가 조금 맞아 떨어져가지고 주머니에서 그 맥가이버 칼을 꺼내가지고 그 열매에다가 상처를 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흰색 액체가 스며 나오는 게 보이더래요. 아, 양귀비네.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게 맞은 거예요. 잠깐만, 이거 일반 농장 아니네. 그냥 일반적으로 얘네들 산 뿌리고 이러려고 논 데가 아니네 하면서 주변을 이제 다시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양귀비 밭이 한 군데 크게 있으면 너무 티가 나니까 티가 안 나게끔 자그맣게 밭을 인산을 시켜놨더래요. 야, 내가 이거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에 들어왔었구나. 그래도 다행이다 해가지고 주머니에 뭐가 있었냐면은 멍멍이들 사료 같은 거 좀 던져주려고 투명 지퍼백이 하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빼가지고 탈탈 털고 그 양귀비 열매같이 맺혀 있는 거 하나를 밑에를 잘라가지고 그 안에다 하나를 쏙 넣고 지퍼백을 닫아서 주머니에 넣고 내려가는데, 그때서야 좀 보이더래요. 주변에 나 있던 풀들이 예. 풀이 아닌 게 보이더래요. 해가 뜨니까. 대마. 예.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를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숨어서 재배를 하고 있는 곳이구나라는 게 이제 본인도 확신이 딱 든 거예요. 불법 농장이구나. 예, 그래서 어서 내려가자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움막에다가 GPS 수신기하고 총 관리하는 연장 몇 개를 두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본인이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여기서 한 건 없거든요. 여기서도 본인을 만약에 해하려고 했으면 간밤에 자고 있을 때 본인을 해했을 거니까 가서 그것만 빨리 챙겨서 나가자 해가지고 다시 올라갔대요. 그때 평상에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이제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좀 짜증이 섞인 게 보이더래요. 본인이 이런 거를 이제 알아서 그런가. 그래서 똘비도 저 움막에다가 뭐 놓고 가서 근다고 그것만 좀 챙겨서 바로 가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챙겨 가시라고. 그래서 움막 가가지고 챙겨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르신이 갑자기 잡더래요. 저 잠깐만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그 주머니에 비닐을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주머니에다가 동의도 없이 손을 쓱 넣어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빼더래요. 근데 그 비닐에 아까 그걸 담아놨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양귀비가 식용도 있어요. 식용도. 식용으로 재배할 수 있는 양귀비도 있어요. 무조건 양귀비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열매가 맺혀서 그런 액체가 나오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어느 정도 신고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딱 빼고 그 주머니에 뭐가 삐져나왔길래 봤더니 뭐 이런 걸 담아두셨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꽃이랑 너무 이뻐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좀 심으려고, 저도 이게 산에서 씨앗이 날라왔나 이렇게 이제 어색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주머니에 넣어주시더래요. 그 비닐을. 그러면서 그래요, 산에서는 참 이쁜 꽃들도 나오고 이렇게 씨앗이 날리니까 우리도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셔요. 잘 가셔요. 그래가지고 뭐야? 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돌아서가지고 저벅 이제 걸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데 뒤통수가 따갑겠어요 안 따갑겠어요? 그 상황에 따갑죠. 그러면서 오른쪽 어깨에다 총을 메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총을 그냥 우리 행군할 때처럼 총을 메고 다니는 게 아니고 기타 케이스 같이 생긴, 배드민턴 케이스 같이 생긴 거기다가 총을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냥할 때 이제 빼서 나가고. 그래서 그 케이스에 담긴 걸 어깨에다 메고 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크게 두려울 것도 없어요. 본인 손엔 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15, 20m쯤 갔을 때 걸으면서 어깨에서 쓱 총을 내린 거예요. 예. 혹시라도 무서우니까 총을 빼놔야겠다 싶어가지고 뒤는 쫑긋 세워놨거든요. 왜냐면 뒤쪽에서 뭐라도 해코지하려고 오면 소리가 들릴 거니까.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서 뒤쪽에 소리가 들리더래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야? 사람이 이제 달려오는 소리가, 근데 발소리가 하나가 아니었대요. 한 2명 정도가 달려온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뒤를 딱 쳐다보니까 그 인자하신 분 말고 두 분이 더 있었잖아요. 그 두 분이 낫을 들고 뛰어오고 있더래요, 본인한테. 근데 본인이 판단을 미스했구나를 그때 알았대요. 왜 그러냐면은 난 총이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3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본인이 총을 빼서 장전을 해서 겨누는 시간보다 얘네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시간이 더 가깝겠구나 순간적으로 파악이 되더래요. 그래서 일단 달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냥 막 달렸대요. 근데 달리다 보니까 총을 들고 달리니까 총이 걸리적거리니까 총도 그냥 집어 던져버렸대요. 그냥
옆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 막 뛰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그 조용히 발소리하고 숨소리만 들린대요. 뒤에서 막. 그러니까 더 무섭대요. 뒤를 쳐다보면 뭐에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 산중이기 때문에 이건 산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이제 뛰는 곳이. 예. 그러니까 뒤도 못 쳐다보고 최대한 막 반 미끄러지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약간 이제 내리막길이 잠깐 끝나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평평한 길 약간 또 뛰고 있는데 오른쪽 허벅지 끝에가 뜨끔하더래요. 본인이 버리고 간 총으로 본인을 쐈더래요. 근데 이게 공기총이 소총하고는 다르대요, 이게. 예. 소총 같은 경우에는 맞으면은 들어간 데가 있고 뭐 총알이 튀어나온 곳은 막 엄청 빵꾸가 크게 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기총은 그러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살상력이 거리가 좀 떨어지면 굉장히 떨어진대요, 공기총은.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안 죽고 이런 건 아닌데 확실히 살을 파고들 정도로 뜨끔한데 달리는 중에는 잘 못 느꼈대요, 그거를. 예. 뜨끔했구나. 막 달리는데 뒤를 한번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한 명이 총을 들고 있는 걸 봐가지고 내가 맞았구나 알았고 한 명은 더 앞쪽에서 본인 향해 뛰어오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뛰어가다가 내리막길이 또 시작이 되고 거기서 반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내려갔는데 위쪽을 쳐다봤더니 일단은 발소리만 들리고 사람은 안 보이더래요. 근데 예. 본인이 있는 옆에 낙엽이 쌓여져 있더래요. 총 맞은 데가 이제 점점 느낌이 많이 나더래요. 욱신욱신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고 그러면 승부수를 하나 띄우자. 그래서 옆에 보이는 돌멩이 큰 거를 손으로 짚고 본인이 달리는 그 아래쪽에다가 돌을 집어 던져버리고 본인이 낙엽 속으로 파고 든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어차피 잡히는데 여기서 내가 낙엽 속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지나가고 내가 다른 산중으로 들어가면 나는 생존 확률이 올라갈 거니까 이 판단이 순간적으로 서가지고 낙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눈이라도 내놓으면 발각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파고 들어가가지고 숨 쉬면은 낙엽이 움직이는 게 보일까봐 진짜 숨도 조용히 쉬면서 있는데 발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막 뛰어서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리는데 내 근처를 지나가는데 진짜 미치겠더래요. 이게 숨었다가 핸드폰이라도 터지는 지역이야. 내가 어디 가서 살려달라고 전화라도 하지. 핸드폰도 안 터지는 지역이거든. 그런 데는 음영 지역이어가지고 조용히 짱박해서 그러고 있는데 발소리가 본인 옆을 빠르게 지나가고 생각을 했대요. 2명이니까. 곧 이어서 발소리 하나가 더 지나가더래요. 오케이. 지금 바로 나갈까? 바로 나가면 내가 발각될까? 얘네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시야가 트이면은 본인들이 놓쳤다는 걸 알고 다시 올라올 것도 같고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나 지금 나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나가자. 얘네들 내가 숨은 거 바로 눈치 깔 거다. 빽 하기 전에 내가 빨리 낙엽에서 나가서 난 반대쪽으로 여기 옆쪽으로 난 나르자 해가지고 거기를 나와가지고 옆쪽으로 다시 달리기 시작을 했대요. 산을 이제 거꾸로 약간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온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쉴 수가 없었대요. 몸을 멈추면은 발각이 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근데 보이더래요. 슬슬 예. 발소리가 다시 들리더래요. 아,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 진짜 하늘이 주신 운은 여기서 내가 끝났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발소리가 들리니까.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점점 아프기 때문에 자기 속도가 많이 더뎌진 것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되게 아팠대요. 이제 그때는. 아, 이거 이제 뭐라도 하나 끊어서 싸우자. 나무 두꺼운 거라도.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 막 찾고 있는데 드디어 그 사람들 사정권 안에 본인이 들어왔대요.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그 깊은 산 중에 성인 남성 둘이 한 손씩에 낫을 들고 그러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싸우자 하고 있는데 본인 아군이 도착을 한 거예요. 멍멍이들이 냄새를 맡고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GPS 수신기를 확인한 것도 아닌데 멍멍이들이 근처에 온 게 시야에 들어오더래요. 근데 이 개라는 동물이 진짜로 똑똑하대요. 주인이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걸 개들도 공감을 한대요.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개들이 이빨을 드러내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낫을 들고 있는 2명도 주춤주춤 하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일어나 싸우려고 하는데 개들이 달라들더래요, 사람한테. 근데 처음 봤대요. 얘네들을 사냥개로서 자기가 훈련시키면서 키웠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공격성은 거의 없는 줄 알았는데 이빨을 들이밀면서 달라들더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너무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욕하시는 규종님들도 계시겠지만, 개들이 붙어서 싸우고 있을 때 이제 똘비는 다시 달리기 시작을 했대요. 어쩔 수 없었대요. 다시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참 가다가 내리막길이 근 절벽처럼 심한 데가 있었고, 거기를 내가 이 하체 힘으로 받침도 내려갈 자신은 없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려간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내려가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쫓아오는 사람은 없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데 이미 해는 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날 해가 질 때까지 이 산중을 도망만 다닌 거예요. 온몸의 체력은 바닥이 닿고 탄환이 들어온 다리는 거의 움직이기가 힘들더래요. 더 오르고 되게 아프대요. 근데 피는 이 탄환이 들어간 자리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피는 그 좀 멎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랜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잠깐 시간을 보내자. 예. 시간을 보내고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가 아침에 동이 뜨면 일단은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GPS 수신기가 있으면은 본인 차량으로 갔을 건데 GPS 수신기가 구르면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 차량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니 일단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뭐 길이 나오든 사람이 사는 동네가 나오든 뭐가 하나 나오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깊은 밤을 보내는데 산중에 이렇게 있는 게 되게 공포스럽대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멧돼지도 있을 거고 온갖 산짐승이 있을 거고 발자국 소리 같은 것도 막 들렸다가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이제 아침이 됐는데 이제 동이 트니까 가자 하고 일어나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대요. 진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저께처럼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지팡이 삼아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깊은 산 중에서. 오늘 내로는 어떻게든 내려가자. 내가 차량으로 올라왔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고지대까지 올라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곧 끝날 거다 하고 막 내려가는데 이제 해가 중천, 그러니까 점심시간 정도로 본인이 판단이 되는데 그쯤까지 내려갔을 때 계곡이 있고 계곡길을 좀 따라서 내려오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조난당하면은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은 그나마 생존 확률이 이제 높다. 이 정도 뭐 상식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딱 눈에 보이더래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계곡 같은데 여름에 닭백숙, 오리백숙 파는 데 있죠. 그게 이제 보이는데 이제 6월 중순에서 말 넘어가는 시즌이니까 이제 성수기 맞으려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한 대가 딱 대져 있고 그런 장사를 하는 곳이 하나 딱 눈에 들어오더래요. 계곡 하루 쪽으로 내려왔다 싶은 거죠. 와, 사람 있겠구나.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막 갔대요. 계세요 하면서 가니까는 아저씨 한 분이 나오시더래요. 예. 본인 몰골을 보더니 왜 그러시냐고. 산에서 조난당했었다고. 그냥 굴러가지고 제가 몸 상태가 이렇다고 119라도 불러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여기까지도 핸드폰 안 돼. 나가야 돼. 한참 이 길 따라 나가야 돼. 앉아 계시라고. 내가 그 차로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이제 은인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진짜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장사하려고 이제 평상 같은 거 좀 펼쳐놓잖아요.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빨리 나가자. 여기서만 나가면 산다. 하고 있는데 사람이 발소리를 죽이면서 걸어오는 느낌이 들더래요. 들여밟는 소리 있죠. 흙밭을 들여밟는 소리.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몽둥이 하나를 들고 그 사람이 발소리를 죽이면서 자기 뒤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래요.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뭐야! 하고 똘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려올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 그러더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3명 외에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똘비도 어찌됐건 손에 두툼한 나무 몽둥이 하나 들고 있고 이분도 정말 다행인 거는 낫이나 만도나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분도 몽둥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둘 중에 한 명은 죽는다는 각오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머리를 두드러 맞았는데 이 맞은 충격이 원래대로는 정신을 잃었을 건데 이제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뿜어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을 안 잃고 본인도 막 두드러 패고 하다가 본인 이 나무가 머리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쓰러진 사이에 머리가 터져버려라. 그냥 터져서 죽어버려라 싶은 심정으로 막 내려친 거예요, 머리를. 이 두꺼운 나무가 끊어질 정도로 막 내려치니까 미동이 없더래요, 그 사람이. 예. 거친 숨을 막 내쉬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차가 있잖아요, 차가. 차 문을 열었더니 키가 꽂혀 있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운전을 해서 나가는데 오른다리가 지금 성치가 안 와가지고 천만다행인 건 오토 차량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틱이 아니고 왼다리로 운전을 하면서 나갔대요. 근데 이 깊은 산중을 왼다리로 악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진짜로 조종이 너무 어렵긴 한데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나가가지고 이제 핸드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길 따라서 나가 보니까는 큰 길은 아니고 왕복 2차로짜리 포장된 도로가 나오고 거기서 경사면이 좀 낮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냥 차를 달렸대요. 쭉 달려서 가니까 이제 작은 마을이 나오고 마을 들어가서 첫 번째 보이는 집 그냥 들어가가지고 좀 나와보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나오시더래요. 누구야? 하면서 나와갖고 저기 할아버지 아버님 전화만 한 통 좀 쓰시자고 나 조금 전화만 한 통 쓰셔야 돼. 전화기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119에다 신고를 했대요. 본인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119에서 위치랑 물어보는데 위치는 모르겠고 전화번호 안 뜨냐 뭐 어쩌냐 해가지고 아무튼 119가 와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되고 치료를 받는데 이제 이 똘비도 바보가 아닌 이상 증거 물품까지 주머니에 들어 있었잖아요. 네. 으깨지긴 했어도 그러니까 경찰에도 신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똘비도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죠. 안에 그렇죠. 박힌 탄환도 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오염된 조직도 긁어내야 되고 근데 다행히 허벅지 쪽이었고 수술은 하반신 마취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원한 것도 있고 왜냐하면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본인이 뭔가 경찰한테 진술을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신 마취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한테 증거품도 드리고.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 장소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똘비가 부서지고 뭐고 자기 핸드폰에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만 더듬어가지고 어디쯤 가가지고 뭐 당산나무 있고 거기서 우측 가가지고 한 30분 정도 가셔야 된다. 그럼 우측으로 내가 한번 차로 밀고 들어갔으니까 아마 티는 좀 날 거다. 네. 그 길 따라서 쭉 들어가면은 내 거 갤로포 차량이 한 대 있을 거고 이 갤로포 차량에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한참 올라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은 거동이 바로는 힘든 상황이어서 경관분들이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 나가셨는데 이틀 정도 몸조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경관분이 본인 차는 찾았다고 말씀을 했대요. 그 당일날 본인 차까지 다 찾았다고. 본인 차도 찾았고 본인 배낭도 다 찾았고 다 찾았는데 그 말한 곳은 이틀 정도 있다가 그 장소는 찾았대요. 근데 사람은 당연히 없었고 여기에 누가 머물러 가는지 흔적도 모르겠는데 그 본인이 봤던 대마하고 양귀비하고 재배한 거는 확인을 했다. 근데 누가 거기서 재배를 했고 누가 여기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일단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파악을 했고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니 일단은 선생님한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다. 추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약에 잡으면 체포를 하게 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도 조사를 받아야 된대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쁜 약을 만드는 원료들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똘비가 제보는 했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대요. 똘비가 맞아요. 사실은 이게 나쁜 약을 제조하는 일원인데 서로 싸움이 나서 나온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추후에도 몇 번의 조사를 더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똘비는. 지금까지 뭐 그 사람들이 잡혔다 어쨌다 이런 소식은 들은 건 없는데 산중에 들어갔다가 실제로 그런 거를 재배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거기를 진짜로 들어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나오다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짧은 지식으로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또 본인이 너무 쉽게 넘겨짚었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 이 뚜껑 형님 근처에 한 명 있어가지고 그 들은 얘기를 한번 전달을 해봤는데 그래도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산에 그런 곳들이 있구나. 심지어 헬기를 타고 지나가도 잘 안 걸리게끔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듬성듬성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숨어서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네. 채팅창에도 질문이 많아서 한번 질문 드리지만 그 네. 사냥개들은 어떻게 됐는지 못 들으셨죠? 그 뚜껑 형님이 그 얘기는 해줬어요. 뭐요? 이렇게 뒤적었지. 아, 네. 뚜껑 형님이 저한테 전달해 준 건 그렇게 전달해 줬어요. 도망치는데 어떻게 그런 거 다 신경 써? 좀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지금 동네꼬마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어쨌든 네. 대부분 모든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거나 기사에 실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나오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는. 이거는 저도 네. 얘기를 듣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생각보다 많던데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재배하는 사람들 많은 건 알아요. 중에서 그렇게 하는 건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뭐 뉴스에. 비닐하우스나 뭐 지하 같은 데서 키우나? 숨어서 이렇게 동네에서 작게 한다는 거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에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제가 들은 얘기만 듣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재배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이게 전문적으로 아예 산에서 그냥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야기를 듣던 와중에 또 궁금한 게 그 네. 백숙집 사장님은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그 사람도 없었어요. 한패인가? 그러니까는 본인이 머리를 막 그렇게 후리쳐가지고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셨으면 경찰들이 그 백숙집까지 다 찾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돌아가신 이런 시신 같은 거는 발견된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일행들이 치워서 간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본인 발로 그 자리를 뜬 걸 수도 있고. 오늘 동네꼬마님 진짜 숨 막히고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면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면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큼직한 사건들은 영화나 뭐 뉴스나 기사에 실려요. 근데 모든 이야기가 다 실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여러분들도 공포 쪽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이 정도의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 중에서도 정말 무서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점은 꼭 알고 계시고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들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추측 댓글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혹여나 그쪽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왕년에. 그런 분들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아스라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스라님 또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한번 살짝쿵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동창에 관련된 얘기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동창. 이게 네. 참 반갑기도 하면서 참 싫기도 한 동창. 그렇죠. 모두의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창에 관련된 또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기르십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 대학교 동창회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저의 동창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번이죠. 같은 학번 같은 경우에 단톡방이 하나가 있는데 이 단톡방이 이제 11월 말에서 12월 초 그리고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바빠져요. 이 날짜만 얘기했을 때 만약에 생각나는 게 있다면은 좀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대학을 나오긴 했는데 나왔다고 표현을 안 하는 게 완전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갖고 저는 일단 사범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11월 말이랑 1월이 그때가 뭐냐면 임용 1차랑 그리고 임용 1차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톡방이 좀 많이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막
1차 시험 망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1차 시험 떨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폭발을 하는 그런 때가 딱 있거든요. 이게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도 이제 11월 말에 단톡방이 폭파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 1차 시험이 망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얘기가 다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친하게 지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제 걔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삼수를 한 상태였거든요. 오호. 그래서 삼수를 한 상태다 보니까 애가 멘탈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학번 동기 중에 저만 일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임용고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갖고 돈을 벌고 있는 게 저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술 한잔 사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로 학교 다닐 때도 술을 정말 안 마시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얘가 힘들긴 한가 보다 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너 한번 만나서 내가 술 사주겠다 어디 있냐 가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예. 그 친구를 만났더니만 아시잖아요. 대학생 때 막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꾸미고 학교 오고 그런 모습만 머릿속에 있었던 앤데 예. 애를 만났더니만 완전 그냥 페인이 돼 있는 거예요. 오호. 이게 1년, 2년, 3년 임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애가 진짜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진짜 완전 페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했죠. 너 사는 건 괜찮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술을 마시러 가게 됐어요. 애가 술을 사달라고 했었던 거니까. 술을 마시러 갔는데 이제 애가 막 자책하면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 어떻게 공부도 안 해갖고 임용을 치를 생각을 하냐 하면서 저보면서 막 슬아야 나 좀 죽여줘라 나 혼자서는 못 죽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비관적이구나. 네, 완전 비관적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나름대로 이제 분위기 풀겠다고 하하 네가 자연사가 아닌 방법으로 삶을 놓으려고 하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농담 던지면서 어떻게든 간에 분위기를 이제 좀 띄워보려고 노력을 했었죠. 분위기를 띄우면서 일부러 술을 좀 많이 먹였어요 그날. 예.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다 보니까 술을 진짜 많이 먹였어요. 그래서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 몸에 피가 아니라 술이 흐르는 단계까지 오니까 말을 하는 게 격해지기 시작하는 게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예. 정말 욕하는 거 들어본 적 한 번도 없는 앤데 일단 욕이 기본적으로 나오면서 막 격해지니까 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일단 걔를 데리고 나왔어요. 계산을 하고. 근데 저는 걔를 집에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걔가 계속 술을 마시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못 끝낸다 그러면서. 예. 그래갖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걔 핸드폰을 뺏어갖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주소를 받은 다음에 걔를 이제 집까지 데려다 줬죠. 데려다 준 다음에 집 앞까지 딱 데려다 주고 부모님 나오는 걸 얼굴 보고 애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좀 잘 케어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네. 어머님께 저를 붙잡으시더니만 그래도 고생했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거기서 뭐 제가 빼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뭐 차 한잔 그러면 감사하게 마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느꼈던 게 와 이게 집안 자체가 절박해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예. 진짜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아시죠? 예. 집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 부적 붙어 있고 막 TV 앞에 막 부적 붙어 있고 보면서 그래 뭐 힘드니까 그런 쪽으로 의진을 할 수 있다. 근데 너무 좀 맹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고 얘기를 좀 하다가 나왔거든요. 잊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오고 나서 저는 걔랑 당분간은 연락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틀 후에 정확하게 이틀 후에 저한테 또다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실수한 거 없냐 막 이런 사소한 얘기를 하다가 한 번만 더 만나서 얘기를 하자. 니랑 얘기하면 좀 속이 편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사람 하나 구하는 셈 치고 또 가서 이제 얘기를 해줬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너네 집에 갔는데 너 이렇게 부적이 많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자기도 한 번 시험 보고 두 번 시험 보고 할 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대요. 그냥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겠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함수를 하고 시험을 보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억울한 생각이 막 들더래요.
아니, 난 이렇게 노력하는데, 진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붙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임용 준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정말 적은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페 같은데, 임용고시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갖고 서로 으쌰으쌰 하는 카페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카페에서 한창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즌이 딱 되잖아요. 그 시즌이 되면은 카페에 조용히 글이 하나 올라온대요. 자기가 무당인데 내가 많이 합격시켰다. 이런 글들이 조용히 올라왔다가 관리자에 의해서 싹 사라진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몇몇 분들이 야, 이번에 어떤 당집을 갔는데 그 당집을 갔다 오고 나서 난 임용에 붙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또 관리자에서 싹 사라진대요. 이 친구도 그걸 본 거예요, 그 글을. 뭐야? 그러니까 뭐야라고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에서 무속적인 거를 광고를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들이 지은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걔도 이제 우연찮게 그 카페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글을 봤는데 정말 혹하더래요. 그냥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미신 같은 거 정말 안 믿고 내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애가 이제 3수째가 되니까 정신 상태 완전 멘탈 다 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한 무당이 올린 글을 딱 봤는데 이게 너무 혹하더래요. 댓글을 남겨봤자 어차피 관리자에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쪽지를 보냈대요. 쪽지를 보내고 이렇게 좀 기다리니까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후에 쪽지가 오더래요. 또 어떻게 연락을 하셨냐라고 이렇게 쪽지가 오길래 이런 카페에 글을 올리신 걸 보고 연락을 드렸다.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주소가 어떻게 되시냐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하나를 이렇게 보내더래요. 자기는 전화로 점을 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냥 전화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다 하면서 전화번호를 하나를 보내더래요. 뭐 전화 정도 하는 거에 뭔 크게 문제가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너무 말도 잘 통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것 같고 그냥 구구절절 나한테 도움되는 말만 해주는 것 같이 너무나도 좋은 말만 막 해주더래요. 근데 이거 그냥 각 나오잖아요. 하도 수없이 상대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멘트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절박한 심정에서 멘탈이 다 나간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맹신을 하게 되더래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다가 좀 안 풀려가지고 내가 이게 될까 싶은 그런 암울한 마음이 들면은 그 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받았대요. 상담 아닌 상담이죠. 물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화 한번 통화하고 나면 계좌로 얼마씩 입금하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상담을 받다가 그 무당분이 전화로 그러더래요.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봤는데 당신은 정말 딱하다고, 너무 딱하다고. 내가 그냥 전화통화로도 얼추 이제 볼 줄 아는데 네가 시험에 못 붙는 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귀신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근데 전화 아니면은 지금 여기 듣고 계신 이제 귀족님들이나 이 얘기가 나오면 얘가 슬슬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그치. 라고 느낄 텐데 예. 이 친구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 자체가 절박하고 이미 너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귀신 때문에 합격을 못하는 거라고요 하면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그 무당이 주소를 하나 불러주더래요. 주소를 하나 불러줘가지고 자기 어머니랑 손을 잡고 그 무당집을 갔대요. 그 무당집을 가가지고 무당이랑 정말 많은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 준비할 때 그랬고 이수할 때 그랬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무당한테 좋은 얘기 듣고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군 얘기가 나오더래요. 구술 한번 해야 된다. 네 딸이 임용을 합격하려면 구술해야 된다. 군 얘기가 나오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 정보가 아예 없었지만 그 친구 어머니 같은 경우에 그래도 주변에 아름아름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구슬 비싸다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슬할 형편은 안 된다. 우리
집이 구슬한 형편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적을 권하더래요. 근데 부적 가격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뭐 비싸지도 않고 생각보다 자기는 막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래 뭐 어차피 치성 드린다는 생각으로 이 정도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부적을 받아왔대요. 부적을 받아와가지고 진짜 집안 곳곳에 붙이라는 곳에다 이제 다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 붙이고 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 그 부적을 붙이는 순간 좀 안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안심이 돼가지고 나도 이제 잘할 수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임용 1차 시험 날짜가 돼가지고 1차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보면 사람들 알잖아요. 내가 이 시험에 망했다 안 망했다는 본인 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저한테 술을 사달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좋게 한마디 해줬어요. 너무 믿지 말아라. 어차피 나 미신이다. 그 부적 그거 그렇게 많이 붙여놓는다고 뭐 변하는 거 없다. 그냥 열심히 해라.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이제 빠빠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달이 흐르고 1월달 합격 발표 날이 돼가지고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1차를 합격을 했대요. 자기는 진짜 시험이 완전 망한 줄 알았대요. 시험을 봤을 당시. 근데 자기가 1차를 합격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애가 기쁘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일단 축하한다 그랬죠. 너 진짜 축하한다. 야, 너 그래도 합격했네. 다행이다. 2차 준비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좀 지나고 나서 이 친구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오더니만 또 이제 페인 같은 목소리로 슬아야 술 한번 사줘라. 내가 술을 먹지 않으면은 한강의 소원이 어떤지 내 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또 한번 내려갔는데 와 진짜 이게 사람이 뭐 하나에 미치면은 진짜 끝없이 미친다는 걸 정말 많이 보긴 했는데 진짜 제 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경우는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친구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이 친구가 1차를 합격하고 부적을 줬던 무당한테 찾아갔대요. 그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부적 덕분인 것 같다고 나 1차 합격했다고 하면서 이제 막 무당한테 자랑을 한 거죠. 근데 무당이 그러더래요.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혀를 차면서 근데 2차는 힘들걸? 이러더래요. 되게 당황을 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니 2차는 왜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부적은 1차까지야. 2차 하려면은 굿해야 돼.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 집안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가 않아갖고 굿할 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굿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부적까지도 충분한 것 같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응원해주세요. 이러고 무당집을 나왔대요. 근데 너무 찝찝하더래요, 본인이. 너무 찝찝해가지고 구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그날 어머니한테 저녁에 이제 상담을 했대요. 무당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구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니까 어머니가 진짜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어머니도 약간 그쪽에 믿음이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보셨잖아요. 분명히 11월 달에 이 친구가 나 시험 망했다고 울면서 술 취해가지고 들어왔던 걸 봤는데 똑같이 1차를 붙었으니까 어머니도 이제 혹해 계신 거죠. 그래갖고 진짜 구슬해야 됐나? 이러면서 진짜 쌈짓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을 하셨대요. 그 얘기를 거기까지 듣는데 물어봤죠. 그래서 했냐 안 했냐 이러니까 결국은 못했대요. 돈을 못 모아서.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게 불렀대요. 저도 금액까지 물어봤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거 너무 자기 치부 같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다시 만났을 때 이 친구는 그 무당에 대한 완전한 그거를 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치부 같아서 금액까지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평범한 금액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암만 모아봤자 그 무당이 요구하는 그 금액이 되지 못해서 구슬 못했대요. 구슬 못하고 나서 2차 시험을 날짜가 돼서 2차 시험을 보고 결과 발표 날이 됐는데 떨어진 거죠. 떨어지고 나서 이제 또 술 사달라고 저를 부른 거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또 술을 엄청 사줬어요. 엄청 먹였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술을 먹으면서 계속 내가 그때 구술했어야 됐다. 그때 구술했으면 이 차가 붙지 않았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했죠. 야, 그런 거 너무 맹신하는 거 좋지 않다. 네가 구술했으면 뭐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구술했어도 안 붙을 건 안 붙는다. 노력한 만큼 결과 나오는 거다. 뭐 공부해봐서 알지 않냐. 막 이러면서 최대한 이제 분위기 띄우고 그 친구 위로해주고 막 얘기를 하다가 또다시 그 친구 완전 해롱해롱해져가지고 집 주소는 아니까 다시 그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줬더니만 또 어머니가 이제 마중 나왔고 제 얼굴을 보시더니만 이제 기억을 하신 거예요. 이 친구가 또 술을 사줬구나. 좀 고마운 친구구나. 이렇게 느끼셨는지 또 저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왠지 이거는 그냥 놔두면 얘가 이제 사수를 할 때 어머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끌어모아갖고 구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감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래도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잘못된 건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마주 앉아갖고 차를 마시면서 어머니한테 되게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무당이라는 게 제가 그쪽이랑 좀 연관될 일이 좀 많아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으면은 임용 떨어지고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다 돈만 있으면 붙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어디 있겠냐고. 아무튼 이제 어머니를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래도 치성을 드려야 되고 뭐 무당하는 말이 좀 맞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저한테 좀 설득이 되셨어요. 저한테 설득이 돼가지고 확실히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내가 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하시고 나서 헤어지게 됐죠. 그 집을 나오기 전에 어머니가 저를 딱 붙잡으시더니만 진짜 미안한데 번호를 줄 수 있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제 번호가 왜 필요하신가요? 연락하실 일 있으면 저 친구 통해서 연락하시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때가 되면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거절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거기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번호를 알려드리고 집으로 왔죠. 집으로 와가지고 저도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사람을 무당들이 미치게 만드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얘기했던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임용 시험 준비한다는 사람들 모여있는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가입을 한 다음에 글을 이렇게 찬찬히 봤어요. 찬찬히 보고 있는데 이게 심한 거예요.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하소연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1차 떨어졌다 위로해줘라 막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댓글을 봤는데 주소가 딱 적혀 있고 여기 무당집이 되게 용해요. 막 이런 글이 적혀 있는데 똑같은 아이디로 진짜 모든 글마다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장사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막 글을 훑어보다가 공지사항을 보게 됐거든요. 그 공지사항을 봤는데 공지사항에 써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권유를 하는 글들은 모두 삭제 처분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시로 이렇게 사진 몇 개를 올려놓은 거예요. 진짜 무당들이 자기 집 막 사진 찍어서 올려갖고 그리고 막 학생 명함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쫙 있어갖고 자기가 합격시킨 학생이다 막 그런 글들을 올려놓고 광고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공지사항에. 무슨 입시 학원 같네. 네, 그러니까 와, 이거 심하다. 이렇게까지 판이 심하게 됐냐.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낙량집에 발을 뗀 상태여가지고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냥 눈으로 보고 이제 알고는 있어야지.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카페에서 나오고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어요.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진짜 다급한 목소리로 슬아야 귀신 나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그래서 네? 뭐라고요? 귀신이 나왔다고요? 무슨 일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상담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 것 같다고. 저번에 차 마시면서 얘기해보니까 너 뭐 무당도 많이 아는 것 같고 그쪽으로 좀 정보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일단 진정하시고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해줘라.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날 그렇게 어머니랑 저랑 대화를 하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정리를 해야지. 이제 무당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적을 이렇게 하나둘씩 떼셨대요. 부적을 하나하나 이제 다 떼면서 그래 이런 거 믿어봤자 뭐하냐 그냥 돈 교육비로 썼다 생각하자 이러면서 부적을 떼신 다음에 그냥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었대요. 왜냐면 이제 본인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까먹고 있었대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자기 딸이 너무 안 좋은 표정으로 일어나더래요. 근데 뭐 이미 전날에 술을 엄청 마신 상태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해장국 끓여줄까 이렇게 되게 다정하게 묻는데 딸이 자기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니만 누구세요? 이러더래요. 어머니 입장에서 이 자식이 술이 덜겠나. 나이 먹고 술을 먹으면 곱게 마셔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 장난치지 마라.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가 또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누구세요? 이러더래요 또. 근데 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데라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갖고 딸한테 막 다가가가지고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대요. 정신 차리라고.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면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몇 년을 본 엄마인데 엄마 얼굴을 기억을 못하냐. 뭐 술이 덜 깬 건 빨리 술이라도 깨라 막 이러면서 애를 흔들었는데 흔드는 동안에도 그 시선이 자기한테 계속 꽂혀있는 게 느껴질 정도로 자기를 째려보면서 누구세요? 이러더래요. 어머님이 진짜 이제 이거 일 터졌다. 이거 일 터진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드신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연락을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머리가 새하얘지신 거예요. 머리가 새하얘지셔갖고 그냥 딸이 멍하니 서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계속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러는 거를 좀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대요.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다가 누구한텐가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남편분한테 이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우리 딸이 이상해. 내가 되게 이상해 이러니까 아버님도 아니 뭐 때문에 그러냐 상황 좀 설명해봐라 이러면서 좀 당황하셔갖고 물어보셔서 어머니가 이제 상황을 설명하니까 아버지도 이제 조금 느낌이 싸하셨는지 집으로 오셨대요. 회사에서 급하게 집으로 오셔갖고 딸 애를 봤는데 딸 애가 자기 아빠도 딱 쳐다보더니만 아저씨 누구세요? 이러더래요. 부부 두 분이서 와 이거 문제 터진 거다 이거는. 이건 문제가 터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딸 애를 이제 끌고 딸 아이 방에다 앉혀놓은 상태에서 두 분이서 이제 회의를 했대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그 전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무당밖에 없더래요. 오. 자기랑 상담을 하고 부적을 써줬던 그 무당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어머니가 무당을 찾아가보자. 저게 귀신인 것 같다. 무당을 찾아가보자 하면서 아버지랑 같이 무당분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분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대요. 우리 딸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무당이 자기가 앉기도 전에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그러게 곧 하라고 할 때 했으면 되지 않냐고. 당신들 잘못이다. 나는 해줄 게 없으니까 나가라. 되게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머님은 그냥 거기서 어르신 거고 아버님은 거기서 이제 화가 올라오신 거예요. 이게 손님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뭐냐. 말을 뭐 그런 식으로 하냐. 똑바로 얘기해봐라. 지금 뭐라 그랬냐 하면서 이제 막 따지고 들어가는데 무당이 자기를 그냥 빤히 쳐다보면서 난 분명히 얘기했다고 구태해야 된다고. 근데 안 한 건 니들 아니냐. 그러면서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왔냐.
상황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막 약 올리더래요, 자기를. 그러니까 거기서 뭐 사람을 때리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갖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그 무당집에 그냥 나왔대요. 그냥 나와갖고 일단은 혼자 놔둔 딸아이가 걱정돼서 또 급하게 이렇게 집으로 갔대요. 집으로 가니까 다행히 아무런 사건을 벌이지 않고 딸아이가 잠을 자고 있더래요. 어머니가 그래서 옆으로 조용히 가가지고 딸을 깨웠대요. 누구야 일어나봐, 잠깐만 일어나봐 하면서 깨웠대요. 깨우니까 눈을 딱 뜨고 막 이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속 아파, 국 좀 끓여줘, 막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정상으로 돌아왔더래요, 그때 되니까. 그래갖고 안심이 너무 되니까 다행이다, 일시적인 거였나 보다, 귀신이 아니라 그냥 진짜 술덜 깨서 약간 잠꼬대 같은 거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애 이제 챙겨갖고 해장 시켜주고 이제 아버님은 다 출근하시고 그날 저녁이 됐대요. 그날 저녁이 돼가지고 불안하더래요. 어머니가 괜히 그냥 불안하더래요. 아,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딸애를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데 너무 멀쩡하게 평소 일상대로 생활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안심도 되는데 불안하다 보니까 그날따라 그냥 시선이 많이 가더래요. 저녁 식사를 하고 아버님이 퇴근하기 전에 딸애한테 후식을 가져다 주려고 딸의 방문을 탁 열었는데 애가 의자 위에 서 있더래요. 서가지고 만세를 하고 있더래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어머니가 야, 너 뭐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한다는 말이, 안세를 한 상태에서 고개만 싹 돌려서 한다는 말이, 또 누구세요? 이러더래요. 어머니가 이제 막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때부터. 예. 와, 이거 단단히 잘못됐다, 이거는. 이거 진짜 단단히 잘못됐다. 그래갖고 문을 조용히 닫고 일단 나와서 아버님이 퇴근하시기를 기다렸대요. 한 40분, 50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님이 퇴근하셔서 집에 오셨대요. 아버님이 오시자마자 아버님 팔을 붙잡고 딸아이 방으로 딱 끌고 가니까 딸애가 아직도 의자 위에서 만세를 하고 있더래요. 아버님이 그걸 보고 아버님이 딸애를 또 부른 거예요. 너 거기서 뭐해? 딸애가 또 고개를 싹 돌리더니만 누구세요? 이러더래요. 두 분이서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얘를 정신병원을 보내야 되나, 때려서라도 제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나,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아버님이 좀 성격이 있으신가 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그 상황에서 딸한테 터벅터벅 걸어가더니만 딸의 팔을 딱 붙잡고 땡겼대요. 의자 아래로 딱 땡기면서 침대 쪽으로 끌고 가서 침대에 밀치고 뺨을 날리셨대요. 정신 차리라고 뺨을 쫙 하고 날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친구 고개는 돌아가고, 아버님은 정신 차리라는 목적으로 때리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 딸을 뺨을 날린 거잖아요. 달달달달 떨고 계신데 딸애가 뺨을 갑자기 딱 붙잡고 울기 시작을 하더래요. 아, 제정신으로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머니랑 이제 아버님이 달려 들어갔고 너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울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머니한테 그러더래요. 나 너무 무서웠다고. 왜?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얘기해봐라. 엄마랑 아빠 여기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볼펜 끄적끄적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뒤에서 들리더래요. 처음에는 이게 자기 노이로제에 의한 환청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시를 했는데 그게 점점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고개를 돌려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상하다,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하면서 이제 다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손이 안 움직이더래요. 왜 손이 안 움직이지? 순간적으로 사고가 정제돼가지고 자기 손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손이 쓱 하고 올라가더래요. 진짜 완전 벙찐 상태가 됐대요. 그냥 네. 자기 손이 쓱 올라가더니만 이제 만세하는 자세가 된 거래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딱 듦과 동시에 누가 자기를 일으켜 세우더래요. 예. 자기 손목을 잡은 채로. 그래서 자기가 의자 위에 일어나게 됐대요. 만세 자세로.
너무 이상해가지고 고개를 딱 위로 돌리는 순간 자기 눈앞에 있는 귀신이랑 눈이 마주쳤대요. 몇 센티 안 되는 거리에 사람 얼굴이 떡하니 있더래요. 그때부터 기억이 없대요, 본인이.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뺨은 아프고 아버지랑 어머니 울고 있고, 난 상황은 너무 무섭고, 왜냐면 마지막 기억이 귀신을 본 거였으니까. 울면서 나 너무 무섭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너무 무섭다고 막 이렇게 울면서 하니까 아버지는 답답하셨는지 담배 피러 나가시고, 어머니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은 같이 자자, 엄마랑 같이 자자 하면서 그날 밤 그 친구랑 어머니랑 같은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자게 됐대요. 어머니가 계속 머리 쓰다듬으면서 괜찮다, 아무 일 없을 거다, 괜찮다 하면서 머리 계속 쓰다듬으면서 애를 안심시켜서 재웠대요. 걱정되시니까 어머님 잠이 안 오시더래요, 그날 밤. 그래서 자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을 그냥 누워갖고 옆모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옆모습을 빤히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자기 시야에 분명히, 내 시야 안에 네. 딸애가 있어요, 분명히. 딸애가 있는데 2명으로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눈에 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딸애가, 어머니 표현이 딱 그랬어요. 약간 홀로그램처럼 벌어졌다가 붙었다가 벌어졌다가 붙였다가 하면서 딸애가 둘이 됐다가 하나가 됐다가 막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래요. 예. 어머니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딸애를 꽉 껴안았대요. 왠지 자기가 붙잡지 않으면은 그냥 날아가 버릴 것 같더래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딸애를 확 껴안았대요. 확 껴안는 순간 누가 자기 등 뒤를 껴안더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딸을 껴안았는데 내 등 뒤로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자기를 되게 포근하게 이렇게 딱 백허그를 하더래요. 어머니가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고개를 딱 돌렸대요.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막 방 안을 돌아보면서 이곳저곳을 확인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와, 내가 잘못 느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딸애를 딱 봤더니만 딸애가 침대 위에 만세하고 서 있더래요. 근데 얼굴을 봤더니만 잠을 자고 있대요. 어머니가 진짜 울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여보 일로 와봐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딸애 막 붙잡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막 당겼는데 누가 거기서 밧줄로 꽁꽁 묶어놓은 것 마냥 안 눕혀지더래요. 애는 잠을 자고 있어서 본인이 힘을 쓰는 건 분명히 아닌데, 그런 비명소리 듣고 이제 아버님 오셔갖고 아버님도 막 붙잡고 애를 끌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진짜 안 끌어져 내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셨는지 소리를 지르셨대요. 귀신이면은 적당히 하라고, 아니면 나한테 오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린애한테 하면서 이제 욕을 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욕을 막 하시니까 딸애가 갑자기 진짜 밧줄에 묶여있던 사람이 풀리는 걸 마냥 침대로 펄썩 쓰러지더래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난리가 벌어졌는데 일어나지도 않아갖고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밤새도록 딸애 옆에 놓고 울었대요.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때 되는 날 아침에 딸애가 일어나가지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요즘 어때? 뭐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니 뭐 뭔 일 있어? 그냥 좀 무섭긴 한데 그렇게 막 걱정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부모님 안심시켜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제 어머니도 아, 괜찮아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그날 점심에 점심밥을 챙겨주려고 애는 집 방 안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냄비에다가 국을 올려놓고 불을 딱 켜주면 부글부글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약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어머니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대요. 그 소리 이렇게 듣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갑자기 누가 뒤에서 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더래요. 순간적으로 그 느낌이 든과 동시에 고개를 확 돌렸대요. 고개를 확 돌렸는데 누가 갑자기 백허그를 하더래요, 자기한테. 덜덜덜 떨리면서 시선을 내렸대요.
이걸 그분이 표현한 게 그거였거든요. 약간 네. 망사로 돼 있는 검은색 드레스 아세요? 그런 옷을 손목을 다 덮을 정도로 시꺼먼 옷을 입고 있는 손이 자기 가슴팍에 이렇게 딱 자기를 안고 있더래요. 비명을 지르면서 떨쳐내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냄비를 건드리셔갖고 다리 쪽에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딸 애랑 같이 병원을 갔대요. 병원을 가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 걸어오면서 이거 일단 남편한테 얘기는 해야 되겠다. 내가 어쨌든 다쳤으니까 이제 괜히 걱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퇴근하고 와서 걱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래. 회사 일이 엄청 바빠서 전화를 평소에 못 받는 그런 분이 아니셨대요. 한 번 전화해가지고 바쁜가? 하면서 한 3분 후에 또 전화를 걸었대요. 또 안 받더래요.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전화를 걸었대요. 또 안 받더래요. 느낌이 싸해갖고 직장 동료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직장 동료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대요. 우리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다. 혹시 우리 남편 옆에 있으면 바꿔줄 수 있어요? 라고 전화를 딱 했는데 그 직장 동료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그분 지금 창고 가가지고 물류 체크 좀 하고 계신다고 제가 지금 창고 쪽으로 가가지고 바꿔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저벅저벅 걷는 소리가 들리고 그 창고 특유의 그 문 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더니만 핸드폰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진짜 심장이 내려앉더래요. 전화로 소리를 질렀대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길 가다가 길거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대답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울먹이면서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대요.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직장 동료분이 전화를 채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되게 다급하게 무슨 일이냐고 우리 남편 괜찮은 거냐고 이러니까 큰일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정신 차리셨다. 창고 물류 정리하시다가 물건이 머리에 떨어지셔갖고 잠깐 기절하셨다. 지금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일단 병원 가가지고 검사 받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안심을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가지고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딸애한테 진짜 미안하다. 점심 못 해줄 것 같다. 대충 챙겨 먹거나 아니면 저녁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들어가서 공부하거나 그래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갖고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었대요.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는데 TV에 비치는 내 모습이 이상하더래요. 뭐가 이상하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좌우에 누가 앉아있더래요. 고개를 좌우로 돌려봤대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다시 TV를 봤대요. 이번엔 좌우뿐만 아니라 앞에 서 있기도 하고 벽에 붙어 있기도 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진짜 갑자기 많아졌다고.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TV에 비치는 그 귀신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귀신들이 갑자기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더니만 딸아이 방 쪽으로 가더래요. 거기서 정신이 돌아오더래요.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이거 딸의 방으로 들어가면 난리 난다는 생각이 들면서 딸아이 방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대요. 문을 딱 열고 딸아이 팔을 붙잡고 집 밖으로 뛰어나와 버렸대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고 엄마 왜 그러냐고 신발이라도 신고 나가자고 그런데 그럴 겨를이 어딨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딸아이 맨발로 밖으로 끌고 나와서 아파트 계단 막 내려가가지고 2층 정도에서 펑펑 우셨대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처했냐 하면서 진짜 펑펑 우시니까 옆에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 막 왜 그래 괜찮아 하면서 위로하다가 지도 감정이 동화됐는지 울음 터지고 그렇게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까지 검사 받고 바로 퇴근한다 하셔갖고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집안을 못 들어갔대요. 그렇게 아버지가 오시고 나서 가족 3명이서 만났는데 아버지가 보시기에 상황이 어떻겠어요. 자기 아내라는 사람은 한쪽 발 붕대 감고 있고
그리고 둘 다 맨발에 발 씻겨먹고. 이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난리가 난리도 아니지, 이거. 예. 아버지가 내가 회사를 쉴 테니까 우리 잠깐 처가댁에 잠깐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울면서 알겠다. 그렇게 하자. 집에 못 있을 것 같다. 딱 얘기를 하고 근데 어쨌든 짐을 챙기려면 집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부 다 집 앞까지 갔다가 문을 열고 딸한테는 신발만 던져주고 너 밖에 있어라고 한 다음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가방에다가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옷을 챙겼대요. 옷을 챙긴 다음에 나가자. 난 이 집에 한순간도 있을 수 없다. 나가자 하고 문 밖으로 나와서 바로 그날 처가댁으로 이렇게 떠났대요. 처가댁에 도착을 하니까 좀 안심이 되더래요. 안심이 돼가지고 어머님한테, 그러니까 그 어머님의 어머님한테 예. 하소연을 한 거예요. 나 이런 일이 있다고, 나 너무 못 살겠다고, 나 진짜 너무 무섭다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그 나이 대 분들 같은 경우에 소속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믿으시잖아요. 그래갖고 그분도 내가 아는 용암 무당이 있는 데란 말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미 되었잖아요. 그럼요. 무당한테 대인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을 하신 거죠. 죽어도 무당은 안 된다. 나 이거 무당 때문에 그런 것 같아갖고 난 도저히 무당은 못 찾아가겠다 하면서 이제 대드신 거죠. 근데 다음날 할머니가 외출하러 나가시더래요. 그냥 어디 가시나 보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온 할머니가 한 손 가득 부적을 들고 있더래요. 가가지고 사정을 얘기하고 부적을 받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적을 니네 집에다가 붙여놓으면은 다 괜찮아진대. 걱정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서 집에 부적 붙이고 오자. 이러더래요. 정말 싫은데, 나는 진짜 싫은데 어쨌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 할머니랑 어머님이랑 같이 집을 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부적을 붙이셨대요. 부적을 다 붙였대요. 부적을 붙이고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이제 가져, 나 여기 더 이상 있기 싫다. 좀 괜찮아지면 오고 싶다 이러는데 할머니가 어머니를 딱 붙였더니가 그 무당이 한 말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뭔데요 어머님? 이러니까 여기서 하룻밤을 자야 된대. 부적을 붙인 그날 하룻밤을 자야 된대. 예. 무당이 그렇게 얘기했어 이러더래요. 진짜 자기 엄마고 보고 간에 욕하면서 도망치고 싶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를 막 설득하더래요. 정말 용한 무당이고 나도 도움 정말 많이 받았고 진짜 걱정하지 말고 부적 붙였지 않냐.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고 하루 자고 와라. 네. 하면서 자기를 막 설득해가지고 그래 뭐 어떻게든 간에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할머니는 가시고 어머니 혼자 그 집에 남게 됐대요. 잠을 어떻게 자요 그 집에서. 겪은 게 있는데 잠도 못 자고 소파에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었대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TV를 보는데 그 꺼진 TV 화면조차 무서워가지고 담요 갖고 와서 TV를 덮어놨대요. 그리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갖고 집을 막 둘러보는 거예요. 귀신이 있나 없나. 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괜히 불안하고 이거 진짜 버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싹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하고 딱 봤더니만 TV를 덮어놨던 담요가 천천히 누가 땡기듯이 내려오고 있더래요. 그러더니만 담요가 바닥에 푹 하고 떨어지더래요. 예. TV를 봤대요. 얼굴들이 다다다다다다 보이더래요. 어머, 예. 비명 지르면서 뛰어나와서 처갓집으로 달려갔대요. 할머니 붙잡고 미친 듯이 울었대요. 도착해서. 예. 소용없다. 부적이고 뭐고 소용없다 하면서 울다가 문득 제 생각이 나더래요. 갑자기 그냥 문득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그래 한번 무당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예. 그때 봤던 그 친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저한테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상황인지 솔직히 이해도 안 되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일단은 분명히 부적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100% 확실하고 첫 번째 무당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도 100% 확실하고
그리고 아마 두 번째 무당이 붙인 부적 때문에 조금 더 일이 커졌고 어느 정도 각이 잡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알겠습니다. 그 현관 비밀번호 혹시 저한테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나중에 바꾸시면 되니까 현관 비밀번호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그 집을 가보겠습니다. 라고 어머님한테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새벽 1시 조금 안 됐을 텐데 그 새벽에 갔어요. 그 집을 가서 현관 비밀번호를 치고 그 집을 들어갔어요. 저는 들어가서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일단 집을 살펴는 봤어요. 친구 방도 들어가 보고 부엌도 이렇게 훑어보고 안방도 훑어보고 아씨 별거 없는데 이러면서 베란다를 딱 갔는데 그 느낌 아세요? 감각으로 인해 갖고 환영을 본다는 느낌 아세요? 화경 이런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베란다 문을 딱 열고 두 발짝을 걸어서 들어갔어요. 순간적으로 왼쪽에서 싸한 느낌이 올라와가지고 옆을 봤더니만 손이 제 얼굴 쪽으로 확 하고 오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손은 없어요. 근데 확실히 여기가 문제가 있다는 건 딱 느낀 거예요. 보니까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예. 뒤져봤죠. 노란색 꼬깃꼬깃한 종이가 나오는 거. 그리고 내가 태우란 말 안 했구나라는 게 그때 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조용히 그 종이 뭉치를 들고 나왔어요. 종이 뭉치를 들고 나와서 아파트 단지에서 태울 순 없잖아요. 괜히 신고당해갖고 문지를 당하려고. 그렇지. 그 부적 뭉치를 들고 좀 걸어가니까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물론 놀이터에서도 불장난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저는 이거를 되게 빨리 태우고 싶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놀이터에서 그 부적에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이고 깔끔하게 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집을 들어갔어요. 거의 다 태우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또 이곳저곳을 훑어봤어요. 괜찮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어머님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문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어머니한테 부적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고 어머니가 좀 반신반의하면서 진짜냐, 그걸로 겨우 해결이 되는 문제였냐, 우리 그렇게 심한 일을 겪었는데 그걸로 해결이 되는 문제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그래도 한번 믿어보셨는지 오셨더라고요. 예. 친구는 놓고 이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오늘 주무셔보고 문제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저는 빠지고 다음날 점심때쯤 연락 오더라고요. 아무 일 없었다고. 그래서 딸에도 데리고 올 생각이라고.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연락을 받았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고맙다고. 정말 무당한, 이게 한 분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데 그냥 사자 하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터질 수 있구나라는 걸 주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된 건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예. 좀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간절한 사람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깊이 빠져들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요즘 세상에는. 아,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얘기했다시피 카페를 잠깐 훑어봤지만 네네. 심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진짜 좀 신기했던 게 임영구시 합격을 시켜주는 무당. 진짜 어이없었다니까요. 그 공지글에 올라온 게시글 예시문 보고. 진짜 입시학원에 그러니까요. 되게 유명한 강사가 어. 막 학생들 이렇게 딱 걸어놓고 막 서울대 합격, 막 카이스트 합격, 막 이런 거 걸어놓는 것처럼 중등 임용 합격, 막 이런 거 막 붙여놓고. 그렇지. 오늘 그래도 아사라님께서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 또 들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힘든 길을 가고 계신데요. 앞날이 창창하게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